네, 안녕하세요. 강정원입니다. 오늘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강의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업정리 컨설팅 A부터 Z까지 배우기, 이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창업할 때에는 좀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폐업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오세요. 이 이유가 뭘까요? 자, 간단해요. 창업할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폐업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의견이 필요가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절차 자체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부터 Z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잘 모르시겠다? 좀 이해 안 간다? 자, 유튜브에서 계속 방송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해 안 가면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요, 네 가지로 잡았는데요. 사업 정리 시점, 그 다음에 사업 정리 진행, 세무 정리, 그 다음에 참고 사항입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 사업 정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 정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무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해 볼 것이고요. 나머지 참고 사항으로 과연 이걸 진행할 때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게 무엇일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막상 하다 보면은 사업장에서 과연 내가 폐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폐업해야 되면 과연 언제, 이런 궁금증이 좀 일어날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일 많이 하시니까 제가 지금 폐업할 시점이 됐습니까? 눈에 보이세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 간단해요. 제가 가서 보는 관점은 딱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표자가 과연 일을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청소 상태가 깔끔한지 몇 가지 형태를 찾아봅니다. 자, 대표자가 일을 할 의지가 없다? 결론은 매출이 떨어졌다예요.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청소 상태도 똑같아요. 내가 매출이 좋고 고객이 많이 온다. 그러면 청소를 어느 정도 하고 청결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이 줄고 내가 매출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게을러져요. 아, 손님 또 오지 않을 건데 내가 뭘 준비를 해? 내가 어떤 청소를 해? 이런 식으로 게을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보고도 과연 이 사업장의 운영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정도 판단 자체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한 가지에서 여러 가지의 징후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보통 감기를 걸리기 전에 징후가 발생되는데요. 감기 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징후가 뭘까요? 일단은 열이 나요. 아, 몸에 열이 나. 갑자기 재채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콧물이 난다거나 몸이 으슬으슬 떨릴 정도의 징후가 발생됩니다. 똑같아요. 사업 정리 자체에서도 내가 폐업 시점이 되면은 감기처럼 한 가지, 두 가지 징후가 발생돼요. 그 징후가 발생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더 이상 사업장을 끌어나가서는 안 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는 징후예요. 자금.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금 문제가 가장 먼저 압박을 해오는데요. 3기 임차료의 미납. 임차료? 용어가 좀 어렵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기라는 건 3개월분의 월세가 내가 밀렸다. 이러면 벌써 여러분들한테는 징후가 발생된 겁니다. 상가는 3기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 자, 더 이상의
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3개월 밀려도 뭐 나중에 다음 달에 또 주면 되지. 자, 3기 임차가 밀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권리금을 받고 싶어도 권리금을 받을 권리 행사 자체가 소멸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자체가 3개월의 임대료가 밀렸다. 내가 지금 적신호야. 사업장에 빨간 신호가 와서 지금 멈추고 뭔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출 이자가 2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지금 코로나19 발생 때문에 코로나19 사업자 대출 받으신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또 뭐 그래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출 이후에 2개월 연체가 발생됐다? 그럼 이것도 적신호입니다. 2개월 연체가 발생되면요. 대출 자체금,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놓은 대출금을 회수를 해요. 금융기관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더 진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점도 굉장한 위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꼭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 연체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익계산 시 적자가 발생됐다. 보통 이제 손익계산하면요. 내가 팔았던 매출 자체가 우리가 0 되는 지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준점 자체가 넘어가면은 흑자가 돼서 수익을 얻지만 기준점 자체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적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손익분기점 한번 계산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하루 매출을 10만 원 이상 팔아야지 임대료를 낼 수가 있고 인건비를 줄 수가 있고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을 낼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10만 원 이상을 팔지 못한다? 이게 바로 적자인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간을 더 운영한다고 해도 결국은 빚을 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다시 회생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 자체가 바로 적신호입니다. 이렇듯이 자금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발생됐다? 여러분들 지금 사업장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자, 매출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매출이 정체또나 감소했을 때 이때도 적신호예요. 보통 이제 창업하게 되면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가 어떻게 보면 홍보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자마자 어떤 매출이 떨어졌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정체됐다. 이 시기가 되면요. 결국 고객들이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아이템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외면한 거예요. 이 외면 상황에서는 내가 시간을 더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운영해봤자 사업장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때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어떡하죠? 그때는 업종 전환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해서 업종 전환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업 1년 이후에 매출이 감소했을 때. 자, 창업 1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 매출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정체돼요. 자, 이거는 유행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자체가 유행의 꼭지점까지 갔다가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매출이 정체됐다? 유행이 더 이상 가지 않고 정체된 거예요. 이 시기에는 자, 주황색 불이 켜진 겁니다. 주황색 불에서 매출이 떨어졌다? 빨간색 불이 켜졌어요. 더 이상 사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고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종업종의 증가로 인한 매출 감소. 지금 뭐 동종업종은 흔할 거예요. 우리 어디 가도 커피숍? 주변에 가도 굉장히 많아요. 치킨 전문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뭐 해보려고 해도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점포를 운영하는 중간에 동종업종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 동종업종 때문에 내가 매출이 감소했어요. 자, 감소된 매출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회복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마케팅 비용의 3배 이상을 써야지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도 빨간불이 켜진 적신호입니다. 자, 우측에 사진 보면은요, 편의점 예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하단에 1층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었고 2층에 GS25가 개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게 과연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제살 깎아먹기 과당 경쟁이 이뤄지면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내가 어떻게 매출이 기존보다 조금 감소했다, 어떤 느낌이 왔다, 그러면 꼭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아까는 신호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보고서 내가 과연 이 시기에 업종 전환을 해서 다시 한번 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정리를 통해서 사업을 정리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업종 전환이 아닌 사업 정리를 결정했다 그러면 사업 정리에 대해서도 진행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창업은 내가 원하는 부분대로 시작을 하고 어떤 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 정리, 폐업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자, 창업했던 과정을 다시 되짚어가면서 거꾸로 와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과정이라도 내가 빼먹는다? 결국 여러분들한테 손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사업정리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잘못된 결정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내가 꼭 사업정리,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업종전환 아니면 간단하게 마케팅이나 어떤 보완을 통해서 다시 사업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기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 고객관리, 마케팅, 업종 변경 등을 통해서 내가 과연 재기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내가 지금 사업 정리, 폐업을 하고 싶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 이 부분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던 임대차, 월세를 내고 나가야 돼서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기를 해서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업 정리가 아닌 재기의 방향을 모색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결국 폐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폐업 계획을 수립해서 폐업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진행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각 이런 어려움을 갖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전문가들을 찾아서 한번 꼭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냉각 기간을 확보한다. 자, 여러분들이 업종 전환을 하던 사업 정리를 하던 어떻게 보면 심적인 감정이 굉장히 대립할 시기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해서는 안 돼요. 이 감정 자체를 약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냉각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로 자산 정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자산 정리 기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사업장 내가 양도양수를 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고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를 판매하기 위한 기간도 있어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점을 한다? 그런 기기에 대한 처리 기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업종마다의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정리기간이 필요하다. 자, 정리기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폐업 후 미래의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재창업을 하던가 취업을 하던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재기를 하던가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업정리 이후에 저한테 상담하거나 만나서 얘기하신 분들 아니면 전화통화하시는 분들 많은 얘기를 해요. 사업정리 이후에 어떻게 보면 폐인이 돼가지고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어떤 우울증까지 걸려서 많은 생활 자체가 힘들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자체에는 내가 과연 사업정리 폐업 이후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막연해진 거예요. 막상 폐업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고자 하는 일들 자체가 없어졌어요. 내가 지금 삶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결국은 남은 게 빚, 부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미래까지는 계획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사업 정리한 뒤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과정 다 지나고 난 뒤에도 결국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꼭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이 고민들이 다 끝났다. 임대인한테 해지 통보를 하십시오. 해지 통보는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보통 해지 통보 안 하고 뭐 임대차 기간이 제가 뭐 한 달 남았으니까 뭐 통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묵시적 계약갱신이 돼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폐업을 하고 나갈 겁니다. 해서 임대인한테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신규 임차인을 확보하세요. 신규 임차인을 어떻게? 자, 임대인한테 통보할 때 여쭤보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상황이 안 돼서 몇 월 며칠부로 사업장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규 임차인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의 임대료나 뭐 보증금 이 부분을 동일하게 연장해 주실 건가요? 확인하고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내가 신규 임차인을 막연하게 구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거야. 아는 사람한테 줄 거야. 막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증금 올릴 거야. 나 힘들어서. 임대료 올릴 거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쟁도 솔직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증금 회수예요. 폐업 시에 내가 과연 보증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임대인한테 확인합니다. 막연하게 폐업했으니까 임대인이 나한테 돌려줄 거야. 그 기간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가 임대차 관련된 분쟁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보증금 분쟁이에요. 왜? 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노후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상가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분양을 받거나. 자, 이 분들이 여러분들이 낸 보증금이나 월세가 어디가 있겠어요? 결국은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간다?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신규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되돌려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은행에 가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돌려줘야 돼요. 이 시기가 되면 임대인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거의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내용 증명 하나 예를 해놨어요. 간단하게 내가 전화 통화해서 제가 언제 사업장을 그만하고 폐업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시고 내용 증명이나 하다못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는 SMS 문자 발송이라도 하셔서 꼭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을 남길 때에는 자, 제가 이때 하는데 보증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 받으셔야지 차후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다음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끝났다. 그러면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들이 폐업을 한다? 과연 어떻게, 언제, 무엇을 이 부분을 계획표를 통해서 하나씩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냥 작성한 간단한 예예요. 이런 형태로 작성하는데 꼭 여러분들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사업장, 업종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양수인 확보는 내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자, 양수인 확보가 안 됐다. 결국은 그대로 내가 정리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종업원 퇴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 정리를 언제 할 건지, 집기 기기 처리는 언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철거 및 원상복구는 또 언제 할 거고, 임대인한테 임대 보증금 회수는 언제 할 거고. 다 끝났다? 그러면 폐업 신고, 세무 정리. 이 부분 자체를 내가 언제라는 날짜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막연하게 계획표는 내가 이거부터 이것까지 할 거야 그러면 이 계획을 실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현장에 나가서 얘기 드리는 게, 자, 이 부분을 몇 월 며칠까지 할 것인지 날짜를 지정해 보세요. 날짜를 지정해 본다 그러면 나 스스로도 그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없이 이걸 할 거야? 자, 폐업하는 시점까지 못해요. 그래서 꼭 계획표를 작성하시고 언제까지 내가 마무리를 할 것인지 날짜를 정해서 꼭 기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없다? 결국 여러분들이 폐업한 뒤에 자질구레한 부분, 어떤 생각지 못한 부분 때문에 다양하게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계획표를 작성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뭐 주변에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근데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에서도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세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중개사 사무실 앞에 가면은 벽보처럼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벽보에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다. 결국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주택 관련 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상가 1층에 얼마, 음식점 얼마, 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상가 전문 사무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뢰를 할 때는 앞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확인하고 거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점포 매물은 두 곳에서 세 곳에만 등록하시고 그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많이 하면은 제 상가가 빨리 판매되고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건 오산이에요.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 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금매다 생각해요. 금매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안 나가니까 금액을 깎아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양수인일보라는 목적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권리금을 받고자 함이었어요. 그런데 금매가 되어버리면 이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내지 마시고 몇 곳만 어떤 내 점포를 규정해서 나눠진 삼각형 꼬치점을 지정해서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간 먼 곳에 내라. 최소 한 블럭에서 두 블럭 떨어진 곳에 냅니다. 제가 옆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있으니까 옆에다 내야지.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상가를 뺄 수가 없어요. 실제 예전 사례로서 바로 옆에 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집이 몇 월 며칠 날 폐업하니까 그때 하면은 권리금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권리금 없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신규 임차인이 그 날짜까지 기다리지 뭐하러 그걸 하겠어요. 결국 권리금 한 푼 못 받고서 그대로 폐업하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까운 곳이 아닌 약간 떨어진 곳에 의뢰를 해라. 자,
우측에 보면은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의뢰하라 그러면 뭐 주소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 정도 3개만 적어놓는데요. 이 정도 정보 갖고는 약해요. 자, 공인중개사무실에 의뢰한다고 해서 중개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기록만 적어놓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상세한 정보를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자체가 몇 층 건물에 나는 몇 층에 속하고 하다못해 주차가 어느 정도 되고 전철역에서 어느 정도 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어느 정도 거리, 아니면 관공서나 어떤 부분에 매립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까지 주셔야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알겠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은 매수인들을 확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상세한 정보까지 한 번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기에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금매 정보를 올리게 되면은 실제 공인중개사들도 자기 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인터넷상에 올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사기꾼들이 좀 많이 달라붙을 거예요. 여러분들 점포를 좋은 권리금에 팔아드릴 테니까 광고비를 주십시오 하고 얘기 들어옵니다. 보통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요구를 해요. 근데 성광고비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권리금 받으면 뭐 이거 정도야 이런 생각에 지급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 거의 사기입니다. 결국 인터넷상에서 내가 광고비를 요구했다?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까지 다 냈습니다. 이후에 할 일,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폐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재창업 시 실패를 예방하는 겁니다. 실제 폐업 이후에 취업을 한 분보다 어떻게 보면 재창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재창업을 할 때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을 했다? 결국 1년 안에 다시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여기서 원인을 분석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연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실패했을까? 그 한 부분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닙니다. 지금 실제 잘 되는 매장들은 계속 꾸준히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했다? 어떤 한 가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돼서 실패 원인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꼭 하나 써보세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친한 지인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차후에 어떤 다른 일을 하더라도 결국 같은 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원인 분석을 하고 과연 내가 여기까지 하면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업원을 정리해야 됩니다. 1인 사업장 같으면 괜찮은데 1인 사업장이 아닌 종업원을 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려워요. 실제 종업원들한테 30일 전에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내가 영업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돼서 폐업할 예정인데 언제 폐업할 예정이다. 여러분들 직장을 구하시려면 빨리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30일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지정해 준 날인데요. 종업원들이 실제 퇴직 이후에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30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년이 넘었다? 그러면 퇴직금도 정산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어차피 임금에 대한 부분도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실제 폐업 이후에 기존에 일했던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소송 걸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 때에는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겠다라고 꼭 얘기하시고 내가 14일이라는 부분을 지키지 못하겠다.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면 직원들하고 앉아가지고 서명이라도 받아놓으세요. 제가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뭐 1개월에 얼마씩 해서 언제까지 지급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꼭 받아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4대 보험 탈퇴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탈퇴 신고를 하지 않으면 4대 보험 관리공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사업을 운영한다 판단하고서 계속 징수를 매겨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예기치 못한 보험료를 또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 정리와 함께 4대 보험 탈퇴까지 마무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종업원 처리가 종료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남았어요. 그 다음에 할 일, 재고 정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품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재고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돈이 모습을 바꾸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품 자체는 결국은 돈이 모습을 바꾼 거지 어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재고를 어떻게 알차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만큼의 손실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세일 행사. 세일을 통해서 정리해라. 뭐 보통 우리 뭐 길가에서 뭐 어떤 마케팅적인 목적을 통해서 뭐 망했습니다. 저 폐업합니다. 폐업 고별전해서 뭐 몇십 프로 세일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세일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요. 고객들은 여러분들이 홍보한다, 마케팅한다 이런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길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미만 내에 정리하는 폭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일을 할 때 중요한 부분. 잘 나가는 부분과 안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상품은 뭐 잘 나가는데 어떤 상품은 안 나가. 자, 그러면 안 나가는 상품과 잘 나가는 상품을 두 가지를 묶어서 묶음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안 나가는 부분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게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까지 명심하시고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가실 때는 약간 손해더라도 묶음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고를 전체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직기, 기기 처리가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왜? 먹는 식재료는 저희가 고객을 상대로 해서 계속 먹거나 아니면 사업장 대표 스스로 뭐 먹던가 어떤 방법이 다 있는데 기기 처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기기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나눠보는 겁니다. 판매 가능한 거? 내가 볼 때 다 팔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다 팔 수 있지는 않아요. 자, 대부분의 기기 같은 경우는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기에 수명이 있어요. 기기 수명. 보통 우리가 수명 자체, 전자제품 수명 같은 경우는요. 4년이에요. 4년. 4년이 지나면요. 빵원이에요. 폐기물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냉장고를 구매한 지가 5년이 됐어. 자,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싶어도 판매가 안 돼요. 결국 고물상의 고물 처리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 내가 구매한 기기의 시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창업할 때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언제 갖다 줬어. 그런데 그게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품에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제품이 제조일이 있습니다. 그 제조일시예요. 여러분들이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받은 날짜가 아니라 기기가 출시된 날짜입니다. 그 출시된 날짜를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날짜가 짧은 것부터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날짜가 길면은 고물로 처리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인터넷 판매하는 방법과 전문업체 일괄 판매입니다. 인터넷 판매 같은 경우는 택배를 통해서 발송을 하다 보니까 깨지거나 파손되는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품 중에서 택배를 통해도 파손이 안 되는 제품만 분리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시면 돼요. 아니면 요새 뭐 땡땡마켓, 무슨 마트 많잖아요. 지역에서 거래하는 그런 걸 이용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전문업체를 통해서 일괄 판매하는 거예요. 전문 주방업체가 왔을 때 자,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그릇류까지 일괄적으로 다 처분하는 방법. 금액은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기기들,
어떤 특수 장비들, 이거는 장비 업체에 의뢰를 해보세요. 장비 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수리해서 중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어떻게 보면 판매보다는 좀 더 좋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렇듯이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다. 이제 철거미 원상복구예요. 여러분들은 철거하고 원상복구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전화 와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한 요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실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범위를 결정하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철거를 할 때에는 최소 2곳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셔야 돼요. 한 곳만 받지 마세요. 자, 2곳 이상에 받아서 진행하라는 게 뭐냐? 자, 실제 최근에 사례도 발생됐는데요. 철거업체의 3곳에서 낸 중에 한 곳이 터무니없이 가격이 싸가지고 철거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철거업체가 철거 중간에 돈을 90%를 받고서 도망갔습니다. 철거가 멈춰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건이 발생돼서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떤 참고인 조사도 해드렸는데, 이렇듯이 여러분들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중간 정도 업체가 가장 좋습니다. 철거 견적은 내는 방식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싸질 수가 없어요. 근데 금액이 싸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어떻게 보면 업체에 대한 수주를 받고 차후에 견적을 올리겠다는 목적이에요. 자, 갑자기 100만원, 몇백만원이 싸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싸다 좋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견적 중에서 그래도 보편적인 가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철거를 하지 마세요. 철거비 아끼려고 보통 내가 뜯어놓고 하면은 철거비가 좀 감소되겠지? 철거비가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철거를 할 때에는 폐기물 자체를 목재, 철재료 각 부분일로 뜯어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일반 개인들은 그걸 모르고 무자비로 뜯다 보니까 전체 쓰레기가 폐기물로 가버려요. 결국은 쓰레기 비용도 올라가고 작업 자체가 2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직접 철거를 하는 건 무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꼭 그 부분 자체는 전문가한테 의뢰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임대인하고 결정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범위에 대해서는 메모지라도 한 장 꼭 들고 가셔서 안에서 적으세요. 자, 지금 철거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복구할 때 이런 부분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확인하시고 하단에 오늘 날짜를 쓰시고 임대인의 서명을 받아 놓으세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철거 과정 되면요, 뭔가 하나를 더 하고 싶어져요. 실제 임대인 나와서 야, 저것도 하나 더 해줘, 저것도 하나 더 해줘. 그런데 예전에 얘기할 때 그거 없었잖아요. 내가 언제 증빙 서류가 없어서 차후에 그것 때문에도 손실이 몇백만 원씩 올라가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꼭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게 구두로만 하지 않고 하다못해 문자 메시지라도 이런 부분 철거하고 이런 부분 복구하면 맞겠습니까? 문자 메시지라도 꼭 보내세요. 그 증빙 자료가 있어야지 차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보통 우리 임대인하고의 결정 범위를 정하는데 큰 범위라 따지면은 천장, 바닥, 벽면 딱 3곳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전체 부분을 많이 요구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얘기를 하실 때 자, 철거 자체는 어차피 하고 나가더라도 차후에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벽면이나 바닥이나 천장 같은 경우는 새로 인테리어 될 부분이니까 요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서 한번 권유를 하세요. 단순하게 그냥 저런 거 하면 비용 많이 들어요. 이거 아닙니다. 자, 제가 이거 해드리는데 차후 임차인 또 이거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적 자체를 정확히 얘기를 하셔서 협의를 한다 그러면 임대인 또 충분히 수긍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면은 충분히 내가 철거하고 복구하는 범위를 감소시키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끝나면 하실 부분 공과금 정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스, 전기, 인터넷 여러 가지 공과금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공과금을 정리하실 때 내가 폐업하는 날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증금에서 삭감하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해결이 됐다. 여기서 또 하나 아주 단순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렌탈 제품이에요. 보통 렌탈 제품 같은 경우는 약정 기간이 2년에서 3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스, 하다못해 감시 카메라, CCTV, 다양한 부분에서 렌탈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렌탈 제품에 대해서 계약 기간을 확인하세요. 자, 렌탈 기간이 남아있다. 위약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위약금? 그래, 뭐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줬어. 6개월 남았으니까 6만원 주면 돼. 예상치가 않아요. 자, 위약금이라는 자체는 실제 설치했던 설치 비용부터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 생각지 못하게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실제 한 예로 이 위약금이 너무 커서 한 달 동안 집에 들고 몇 달 동안 위약 기간 동안 집에 들고 가서 그 제품을 사용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꼭 계약서를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회수. 자, 철거 복구 다 끝났으니까 임대인한테 보증금 회수해야겠죠? 그래서 자, 보증금 반환일을 확인하시고 보증금 반환일이 됐는데 임대인이 내가 지금 자금이 안 돌아서 며칠 정도 더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서류로 만드세요. 내가 어떤 컴퓨터에서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A4 용지 한두 장 들고 가셔서 언제까지라고 날짜를 꼭 기입하시고 거기다 서명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서명이 없다? 그러면 또 차후에 언제까지 가요. 여러분들은 결국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법정 투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문서화하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마지막 세무정리.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창업할 때 사업자 등록 신고하듯이 폐업할 때는 폐업 신고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아니면 홈택스 두 곳 중 하나를 이용해서 폐업 신고를 하시면 돼요. 폐업 신고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갖고 가서 하시면 되고, 간혹 이제 나는 폐업 날짜를 빨리 하고 싶어, 늦추고 싶어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폐업 날짜는 빨리 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왜? 폐업 날짜가 빨라지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날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신고 가산세가 발생돼요. 그래서 그 날짜를 조정하지 마시고 오늘 날짜, 폐업한 날짜를 그대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폐업하고서 다음 달 25일 이내입니다. 제가 9월 30일 날 폐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달 25일이니까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신고 기간은 제가 지금 부가가치세 마지막 신고일부터 폐업일까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고가 끝나야지 기본 부가세 신고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만 남은 게 아니라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통 1년치 부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까지 마무리해야지 모든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날 폐업 신고했다.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지 내 사업이 모든 폐업 정리가 완료된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어려워. 지금 뭔 얘기인지도 참 모르겠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서 손실을 줄이고 재기에 어떤 보탬이 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부분에는 점포 철거비 지원과 사업정리 컨설팅이 있는데요. 점포 철거비 지원은 여러분들이 점포를 철거할 때 발생되는 철거비 지원인데 평당 8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희 인천인데 인천 또 가능한가요?
자, 이 점포 철거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은요, 전국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어느 지역이 안 된다, 이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폐업을 준비한다, 희망 리턴 패키지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메소드 특강. 어떻게 보면 너무 길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설명하고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이해가 가시지 않았다면 유튜브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가지 않은 부분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 들어도 되지 않는다? 두 번 들어보세요. 자, 이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야지 여러분들이 폐업했을 때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재기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Q&A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폐업해야 하나요? 자, 폐업은 지유가 나타납니다. 폐업 자체에는 지유가 나타나고 사업장 보완을 통하거나 업종 전환을 통해서도 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업은 혼자, 사업자 대표 혼자서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문가, 희망 리턴 패키지에서 사업정리 컨설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전략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 상담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철거 및 복구 범위는요? 아, 이거 참 많이 얘기해요. 과연 제가 어디까지 해야 돼요? 꼭 어디까지라는 기준은 없어요. 지금까지 다양한 판례가 나와 있지만 그 판례 기준도 약간씩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해야 된다 얘기는 드리기 어려워요. 가장 좋은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최소 범위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임대 시에 설치한 철거물에 대해서 제가 철거하면은 거기까지가 철거 복구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주방을 만들었어요. 그럼 주방을 철거하는 거예요. 주방이 없던 주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내가 기존에 음식점이었던 곳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만든 건 없이 그대로 들어갔죠? 그러면 그대로 의탁자나 이런 집기료, 기기료만 빼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어요. 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면은 앞에 있던 임차인의 그런 시설 자체를 제가 인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제가 철거 복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하단에 꼭 읽어보세요. 임대인들이 보통 써놓습니다. 제가 방 철거,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라. 근데 초기 어떻게 보면 창업 시에는 그걸 잘 안 봐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폐업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있어요. 자, 폐업하다 보면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연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폐업을 준비하는 분들 아니면 폐업을 하신 분들까지도 다 여기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폐업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얘기 딱 나눠보니까요. 뭔가 좀 와 닿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그 전문가와 상담 뒤에 자, 여러분들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원까지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차후에 재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관련된 다양한 교육 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찾아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잠깐의 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재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취업도 할 수 있고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 50분이라는 어떻게 짧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하다가 잘 모르시는 분 질문 남겨주시고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소드 특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